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전일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국정 키워드로 확실한 변화를 내세웠습니다.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이 손바닥 크기의 노란 공 모양의 로봇 볼리와 함께 CS2020 기조연설 무대에 섰습니다. 올해 현대차는 CS2020을 통해 하늘을 나는 자동차 컨셉트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국의 혹독한 보복을 이례적으로 경고한 가운데 미군은 폭격기 6대를 인도양에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적극 지원하면서 투자와 공급이 대폭 늘어 판매 가격이 대폭 하락하자 뒤늦게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습니다. 네, 1월 8일 수요일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경제 뉴스 위주로 매일경제신문에 실렸는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할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자 이제 매일경제신문을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이와 관련된 기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 제목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 전쟁 표현까지 써가며 집값 잡기 고강도 대책 예고입니다. 기사 내용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네, 전일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국정 키워드로 확실한 변화를 내세웠습니다. 부동산 투기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전일 신년사에서도 밝혔는데요. 먼저 이제 전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신년사 주요 발언들을 봤을 때 올해 경제 분야의 국정 키워드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임기 이후 변한 건 사실 없어요. 그런데 기승전 공정이었습니다. 2020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는 뭐 공정으로 도배되다시피 가장 많이 언급이 됐고요. 네. 그런 만큼 지난해 가장 강조를 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키워드는 포용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공정입니다. 그만큼 지난해에 공정에 관련된 위배된 문제가 많았다는 뜻일 수도 있겠는데요. 대통령 신년사를 살펴보면 또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포용, 혁신, 공정, 여기에 사실 북한 이슈인 평화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요 네 가지입니다. 포용, 혁신, 공정, 평화. 그러니까 이 연설 내용 중에도 대부분이 공정을 강조를 한 그런 내용이었고, 실제로 이 현 정부의 이 3대 경제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그다음에 공정 경제거든요. 경제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밑바탕에 깔려있는 철학은 바로 공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얼마나 공정에 대한 경제 기반, 이 기본이 되는 점을 강조를 했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기업에서 이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스튜어드십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 시행령으로 또 이것을 추진해 나가겠다. 대통령의 의지를 밝혔는데 그런 만큼 기업에서 상당히 반발도 예상됩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 매일경제가 초점을 맞췄던 것은 기업들이 가장 크게 노사관계에서 상당한 또 이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는 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주목을 했는데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상당히 올 한 해 이 공정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이 노사 간에 또 정부 정책 간에 기업 간에 충돌도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 이제 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내용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지난 12월 16일에 부동산 이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부동산 시장은 좀 불안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고강도 대책이 더 나올지 이 부분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고강도일지가 이제 사실 우리가 궁금한 부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그래서 부동산 투기 세력에 밀리지 않겠다. 지금 현재 이 부동산 과열에 대해서 일단 투자보다는 투기로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투기는 결국 규제하겠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않겠다. 이게 어디에서 오는 학습 효과냐면 이 노무현 대통령 때 밀렸었거든요. 부동산 종부세도 그랬고 그랬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절대로 밀리지 않겠다. 임기 중반에 밀리게 되면 임기 말까지 후루룩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의 정책 발표 이후 부동산 가격은 조금 떨어지고 안정돼 가고 있는 모습인데 뭐가 문제냐?
주변 지역인 서울의 위성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왜? 9억 미만의 가격은 얼마든지 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똘똘한 집 한 채라고 판단이 되면 서울은 어려우니까 이런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매매 가격은 서울에서 좀 안정세를 보이지만 전세 가격이 훌쩍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당장에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가격 조사, 자금 출처 조사, 이것이 일종의 불법 정여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무조사. 이게 고강도 수사를 하겠다는 일단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이 부분이 더 수준이 높아지겠냐. 그러니까 처음에 단속되는 몇몇 건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노무현 정부 때 할 뻔했던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주택 거래 허가제입니다. 주택을 거래할 때 정부에서 허가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건 정말 최고강도의 부동산 정책이 되는데 시장에서의 대체적인 평가는 이렇게 되면 너무 나간다. 그까지는 나가지 않겠지만 고강도 실거래 조사 이 부처의 이 단속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전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이 북한 정책과 관련된 국정 키워드로는 어떤 부분이 언급이 됐나요? 사실 평화가 또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네. 북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대통령이 상당히 좀 신중했습니다. 왜? 아주 구체적인 표현보다는 남북 관계가 상당히 지난 1년간 어려웠지만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또 약간의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논란이 된다면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갖추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우리가 대북 정책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이 목적이냐 아니면 비핵화가 목적이냐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너무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는 있겠는데 사실 핵심 키워드는 계속해서 이 한반도 평화는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반걸음만이라도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빌면 이쪽에 좀 더 방점을 또 맞추는 것이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일 신년사 내용으로 다뤄봤고요. 다음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CS2020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연일 CS2020 관련 기사를 저희가 또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자 신문 4면의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요. 주인 따라 굴러다니는 AI 로봇, 삼성 새로운 홈케어 시대 연다입니다. 기사 내용 보시죠. 네,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이 손바닥 크기의 노란 공 모양 로봇과 함께 CS2020 기조연설 무대에 섰습니다. 이 세계 최대 첨단 시설 전시회 CS2020 기조연설의 주인공은 바로 이 테니스공 모양의 볼이었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보도록 하시죠. Hi, Bobby. 네, 김현석 사장이 이제 볼리와 인사하세요라고 말하자 볼리가 무대로 굴러 나왔고요. 작고 귀여운 볼리의 모습 보이시죠? 관람객들의 많은 박수가 또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이게 된 볼리가 이 지능형 AI 로봇으로 불리면서 CS2020 기조연설 무대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소장님, 그러면 이 첫 선을 보인 볼리가 무엇인가요? 로봇입니다. 네, 정말 테니스공 모양처럼 생겼어요. AI 로봇인데요. 네. 뭐 야구공처럼 또 테니스공처럼 생겼는데 노란 색깔로 한 것은 좀 눈에 잘 띄기 위해서 우리 지금 화면에도 계속 보고 계시는데 네. 이 볼리야말로 감성 AI 로봇입니다. 타주알 크기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이 테니스공보다는 더 큰 크기인데 이게 말 그대로 음성인식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고 지금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이 볼리야 이러와 볼, 그러니까 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볼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리 와라고 했을 때 음성을 인식해서 주인이 있는 근처로 다가가기도 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다양한 이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합니다. 이 집안 내에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종 기기를 조작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 휴대폰으로 보내줄 수도 있는 기능도 뭐 탑재된다고 하니까요. 말 그대로 이른바 홈케어, 집안 내에서 뭐 TV 작동도 그렇고 온갖 전자기기와 연동해서 이 나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는 그런 기계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게 보면요. 일본에서 개발된 그 로봇의 경우에 상당히 크기가 큽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친근함과 친숙함이 덜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 큰 사이즈의 로봇을 1인 가구에 이렇게 갖다 두기도 쉽지 않은데 이번에 볼리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앞으로 미래의 로봇의 이 방향 자체를 또 설명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 전시 내용 또 발표장에서는 뭐 거의 대기 줄이 끊이질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저는 뭐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로봇도 좀 생각이 나고 정말 작고 귀여운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이번에 그렇다면은 이 김현석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좀 했나요? 네, 핵심은 인간 중심의 이 로봇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단순히 로봇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삼성전자의 개발 방향은 단순한 소비, 물건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으면 이것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겠다. 우리 소비자들에게 바로 경험을 선물하겠다라는 것이 향후 10년의 경험의 시대라는 것을 미국 라스베가스 CES 현장에서 밝혔는데 그런 만큼 이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콘텐츠까지 결합을 해서 휴머니즘, 인간 중심의 경험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방향이 되겠고요. 네. 또 강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 기기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커넥티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상당히 이 비전 자체가 굉장히 또 크면서도 앞으로 더 차원 자체가 다른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기조연설의 백미는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착한 기술. 그러니까 물건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거 더 많이 팔면 괜찮겠지, 세상이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볼리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외로운 인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인간에게 더 많은 이 반려자로서의 역할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감성으로 접근하는 감성 접근입니다. 바로 네. 인류의 삶을 좀 더 진보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 이게 가격을 떠나서요. 이 볼리가 지금 당장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냐, 어디서 사야 되냐, 온갖 댓글이 달려 있는데, 근데 이런 뭐 얼마를 파느냐라고 하는 판매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 기술이 얼마만큼 앞으로 인간 사회에 적용될 수 있을까 여기에 삼성전자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AI라고 하는 우리 네. 매일경제 기사가 뜨면요 동그라미 한 5개 일단 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볼리가 판매가 되면 구매 의사 있으신가요, 소장님은? 반드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CS 2020과 관련해서 이제 삼성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기사도 CS 2020과 관련된 기사인데 이번에는 현대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사 제목 함께 보시죠. 비행체 타고 막힘없이 슝 내리자마자 자율주행 식당차 환승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구현할 신개념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세 가지를 이번 CS 2020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이제 현대차가 CS 2020을 통해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 컨셉트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 베일을 벗게 됐는데 어떤 청사진들이 제시가 됐나요? CES에서 네. 정말 많은 것들,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현대자동차 모빌리티가 키워드입니다. 이창진 앵커. 네. 이 막 차 운전할 때 막히다 보면 아, 날아서 갈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많이 하죠. 그렇게 되죠. 네. 그게 이제 한 8년 후쯤 되면 현실화된다고 합니다. 아, 2028년 정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차만 생각을 했죠. 네. 여기에서 조금 더 진화됐던 것이 전기자동차였죠. 여기서 조금 더 진화됐던 것이 자율주행차. 한 3단계까지는 되고요. 이게 5단계 완전 자율주행차로 가려면 우리가 좀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현대자동차가 초점을 맞춘 것 우리가 1200명의 직원들을 불러놓고 타운홀 미팅에서 정의선 부회장이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모빌리티로 가겠다. 이 모빌리티에는 나르는 자동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로봇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로 이 CES 현장에서는 나르는 자동차가 소개됐습니다. 이 하늘과 지상을 허브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바로 시스템이 되겠는데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입니다. 마치 드론처럼. 네. 운전자는 지금 당장은 이제 운전자가 필요하겠지만 우버와 함께 공동 개발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개인 또 비행 자동차를 통해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안정성과 기술이 확보되면 이게 완전 이제 자율주행으로 또 비행하고 또 내리고 내려와서는 또 자율주행차로 갈아타서 우리가 식당차로도 갈 수가 있고 또 일하러 갈 수도 있는 이런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 중심, 더 편한 세상,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 중심에는 허브가 있거든요.
비행해서 온 자동차가 내리고 이 허브에서 다시 자율 지상 주행차로 갈아타는 세상.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CES에서 저도 가보고 싶은데 수직 이착륙 5인승인데 A1을 공개했는데 사진 찍느라고 난리라고 합니다. 거의 뭐 네. 실물 크기가 공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혁신적인 전략, 발빠른 실행을 하고 있는 모빌리티의 현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앞서서 사진을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비행기와 드론을 합친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영화에서 이제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연상케 하고요. 그리고 오늘자 이제 매일경제신문에 실려 있는 사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수석 부회장은 올해 2020년을 기반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어떤 변혁을 꿈꾸고 있는 건가요? 완전한 정말 청사진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장에서 달리는 차만 생각했거든요. 이것에 조금 더 진화, 전기차, 네. 자율주행차인데 이제는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 이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은요. 공간적으로도 제약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상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바다 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기에다가 시간적 제약도 없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허브에서 갈아타고 지상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비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삼성에 이어서 현대차까지 CS 2020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14면의 국제면 기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이제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얘기인데요. 기사 제목 함께 보시죠. 미국 핵폭격기 6대 인도양 급파, 하메네이 이례적 직접 공격 지시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국의 혹독한 보복을 이례적으로 경고한 가운데 이 미군은 현재 B-52 폭격기 6대를 인도양에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병력을 또 중동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라는 CNN의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 어느 수준까지 지금 고조가 되고 있나요? 중동발 리스크입니다. 전면전까지는 그게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계속해서 테러 발생 우려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영향, 글로벌 정치의 영향, 국제 정치의 영향.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국이 이 한국에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가 지금 속보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동맹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어떤 반응, 또 일본은 간다면 어떤 반응.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중동발 리스크는 상당히 커 보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란의 분노라는 이야기가 지금 국제발 기사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매일경제에서 보여주는 요 AP통신의 사진이 정말 압권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추모를 하는 솔레이마니를 추모하는 저 현장에서 무려 32명이 압살을 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 성조기를 불태우고 미국을 성토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불태우고 있거든요. 바로 이 현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의 통치자는 정말 우리는 상응하는 보복을 반드시 하겠다. 비례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례적인 것은 미국이 해온 만큼 정도, 그 이상도 할 수 있다. 비례적이다. 비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이다. 지금까지 이란의 테러는 대체적으로 간접적으로 행해져서 안 밝혔어요. 돌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간다 하고 공격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중동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공격까지 지시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란의 보복 가능성 저희가 어느 수준까지 좀 염두에 둬야 할까요? 그러면 글쎄 이거는 뭐 미국을 향해서 전면 공격을 하기보다는 몇 가지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네. 먼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건 아킬레스건이자 스모킹건이기도 한데 미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쪽을 공격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 공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본토를 통해서 사이버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에 미국 정시가 갑자기 멈춘다든지 이럴 경우에 미국 내의 혼란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보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이란이 이
이란이 시도하는 그 보복의 파장만큼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제 또 뭐 이라크 주둔 미군의 지휘관이 철수 계획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었고 많은 국가들이 뭐 철수를 하느니 마느니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지금 중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좀 혼란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CNN에서 보도된 대로 이 핵폭격기 B-50입니다. 6대를 지금 인도양으로 급발했고 지금 항공모함 위에 있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미군 기지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란 외교장관의 앞서 이제 코너에서도 잠깐 설명이 됐지만 비자 발급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는 외교전에 있어서도 미국과 이란이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 마지막에 또 하나는 이 부분인데 지금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이 파병될 것. 또 이제 다시 이것이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상당히 미국이 공격을 하는 것이 임박했느냐 이런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사실 이게 기밀이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서한 내용이 사실상 노출이 되고 유출이 된 셈입니다. 그런 만큼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국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라크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미국과 이란의 갈등 소식도 연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4면에 실려있는 기사 내용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신문 16면에 실려있는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 함께 보시죠. 태양광 거품 꺼지자 정부 공급 줄이기 뒷북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이 정부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적극 지원하면서 투자와 공급이 대폭 늘어 판매 가격이 대폭 하락을 하자 뒤늦게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태양광 전기 판매 허가 조건을 강화하면서 공급 조절에 나선 구체적인 배경을 좀 정리해 주시죠. 이거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경제라는 것은 공급과 소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소비하는 것보다 공급이 너무 많은 겁니다. 왜? 정부에서 2017년 12월부터 7%였던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20%까지 확대하겠다. 우리 매일경제기사에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탁상행정, 뒷북 정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그래왔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신중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태양광이 우리 매일경제기사에 나오면 조간 브리핑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삼각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세모.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뒷북 행정으로는. 그래서 계속 장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너나 할 거 없이 신재생 에너지에 동참하는 식으로 태양광 발전을 또 소규모로 만들어서 에너지 공급 판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늘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되지? 판매 가격이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증을 이 재생 에너지 공장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준공 필증도 내줘야 되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지연시키는. 왜냐하면 이거 당장 내주면 또 판매 전체적인 공급량이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예측하고 행정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에 그러면 업계 반발이 또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산업협회에서는 투자금 회수 시기가 길어지면서 문을 닫는 업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인 또는 소규모 태양광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점검을 할 필요가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만큼 사실 이렇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현상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태양광이 좋다라는 것, 또 탈원전을 한다라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매일경제 지금 기획 기사에서도 탈원전 다룹니다. 그런데 이걸 점차적으로 좀 미래 예측을 수요 예측을 하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소규모 발전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피해가 있죠. 또 전기가 뚝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좀 싼 값에 공급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정부의 탁상행정, 뒷북 정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매일경제신문에 실려있는 핵심적인 경제 뉴스만 모두 모아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